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 자체가 어떤 식의 성격을 가지고 집권하게 되었는지와 굉장히 연동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윤석열 정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문재인 정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국민들의 이제 비판적인 시각이 상당 부분 지지로 이어졌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윤석열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은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거에 일종의 안티테제와 같은 성격을 좀 지니고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외교안보라는 영역은 문재인 정부가 상당히 적극적이고 잘했다. 그러니까 국격을 굉장히 높였다라는 것으로 국민적인 좀 긍정적인 평가가 강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뭔가 다른 색깔을 만들어내고 문재인 정부와는 다른 식의 접근을 함으로 인해서 이 국내 정치의 어떤 그 지지도, 지지율 같은 것들을 지속적으로 좀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기본적인 프린시펄, 혹은 이제 원칙이 될 수 있겠죠. 또 국제적인 상황이 그렇게 좋게 흘러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경제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미중 간의 어떤 전략적 경쟁 상황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런 입장에서 문재인 정부는 미중 사이에서 어떤 그 밸런스, 균형을 만들어내는 것에 굉장히 좀 집중했다라면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다른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뭔가 어느 한쪽에 조금 더 이 전략적인 맥락 내에서 더 이제 그 좀 더 관계를 깊게 한다거나 특히 외교나 안보라는 측면 내에서 미국과의 이제 그 관계를 좀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좀 전략과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랑 윤석열 정부가 어떤 차이점 같은 것이 좀 도드라지게 나타내는 측면들이 있는데요. 일단 제일 첫 번째로는 대북에 대한 어떤 북에 대한 어떤 입장이라든가 태도의 차이 같은 것들이 분명히 보이고 있죠. 사실상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제 북에 대해서 적극적인 뭐 인게이징을 한다거나 대화를 한다거나 와 같은 메시지를 좀 보이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 연합군사훈련을 지금 굉장히 그 강한 스케일로, 굉장히 넓은 스케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북이 굉장히 군사적인 도발을 계속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맞대응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아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 내에서도 군사비를 계속 증강해 온 것도 그렇고요. 연합군사훈련 같은 경우에는 몇 번 연기를 한 적은 있지만 중단한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 맥락에서 뭐 이것이 아주 확연하게 다르다 이렇게 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적어도 군사훈련이라는 맥락을 북과 어느 정도 북의 관계와 어느 정도 조율하면 방식으로 북은 단 한 번도 안보 대 안보의 교환의 입장을 벗어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안보를 지켜주고 보장해주면 우리도 도발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한미연합군사훈련과 북의 핵동결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이어져 온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윤석열 정부에서 이 제안을 했던 대북 정책의 일종의 구상이라고 얘기되는 담대한 계획, 담대한 구상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평가할 지점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북이 가장 걱정하는 거는 안보이거든요. 자신의 안보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충분히 지원할 수 있고 대북 제재도 다시 고려할 수 있다는 사인을 보내도 계속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한다거나 우리의 군비를 증강하는 과정을 같이 병행할 경우에는 북 같은 경우에는 그 약속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대북 어떤 그 협상의 역사를 쭉 봤을 때 이 안보 문제 일정 부분 수정이나 뭐 변화가 없이 남북 관계가 큰 변화를 과연 뭐 평화로 갈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남북 관계라는 거는 전 세계적인 국제 정치와 굉장히 연동되어 있고 또 미국이 어떤 정부가 들어오느냐도 많이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미국에서 어떤 대통령이 뽑히느냐, 그리고 남한에서도 어떤 정권이 들어오느냐, 또 이것에 어떤 식의 이 합이 만들어지느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세심하게 좀 살펴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미국이 여력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북이 계속 노이즈를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문제에 굉장히 헉헉거리는 바이든 행정부에게 우리도 좀 봐달라. 우리랑 얘기를 하든지 우리가 인게이징을 하든지 대화를 하든지 뭘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점점 더 도발의 강도들, 미사일 발사라든가 핵실험, 뭐 소위 지금 핵실험 있을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이런 시도들을 자꾸 하는 거죠. 긴장을 점점 더 강화시킴으로 인해서 이 문제가 미국의 정치인이나 행정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받아들여주고, 그 미국이 그런 입장 변화가 없는 한 또 남한도 또 적극적으로 나서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런 굉장히 복잡한 구조가 있다. 이걸 단순히 뭐 남한에서의 정치 세력이 민주당이 되느냐 국민의힘이 되느냐 이런 단순한 문제보다는 훨씬 더 고차원적인 방정식을 좀 그리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하여간 러시아와 중국은 북의 굉장히 중요한 우방 중에 하나였죠. 지속적으로 그런 우방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전략적인 수준 내에서도 지금 북은 굉장히 러시아가 필요하고, 러시아도 자신의 편에 서줄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되지 않는 상황에서 북이 어떤 측면에서든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목소리를 내주는 건 분명히 반가운 일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중국은 지금 미국과의 갈등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굉장히 중요한, 자신들에게는 그래서 이제 소위 얘기하는 신냉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러시아, 중국, 그리고 이 동아시아에서는 북한, 이런 쪽에 어떤 세력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런 맥락에서 북은 제 생각에는 지금 하노이 노딜 이후에 굉장히 나름의 반전의 기회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에 그게 나왔더라고요.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다시 철도가 지금 운행되고 있다. 이것은 이미 물밑에서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상당 부분의 지금 협력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게 가시화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요. 그런 맥락에서는, 북의 체제적인 맥락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 그리고 상당 부분 안정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지금 한반도의 상황, 한반도의 미래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사실 걱정스러운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첫 번째는 국제 정세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이건 전 정치학자의 레토릭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이 소위 얘기하는 새로운 버전의 신냉전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 이 냉전이, 이 진영이 점점 만들어지는 것이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어떤 동아시아의 진영, 미일, 그다음에 남한이 중심이 되는 진영과 그다음에 러시아, 중국, 북한이 되는 진영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상황이면, 그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는 데서 굉장한 악조건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내부적으로는 전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남한 내부. 지금 남한 사회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양극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번의 정치적인 상황을 거치고, 그리고 저는 사실 소셜미디어 이런 것도 상관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자신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연결돼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식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 혐오의 정동들이 굉장히 확장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정치인들, 특히 지지율이 낮은 정치인들은 사회의 통합을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내놓을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한계 같은 것들이 있는 거죠. 그게 지금 윤석열 정부가 처한 어떤 환경인 거고요. 근데 이런 상황을 뭐 누가 이해해 주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북도 지금 뭐 윤석열 정부가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가 조금 더 뭐 핵이라든가 미사일이라는 걸 좀 덜 해야 돼. 뭐 우린 좀 기다려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자신의 상황들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또 미사일을 쏜 거고요. 근데 이런 식의 군사적 긴장이 계속 되었을 때 남북의 모든 정치인들과 정치 세력들이 과연 굉장히 이성적으로 평화를 기본의 원칙에 두고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아니면 그것이 아니라 어떤 우발적인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 우발적 상황이 만들어내는 그 많은 여파들을 생각하지 않고 당장의 각자의 정치적인 상황들을 타개하기 위한 방식으로 나갈 수 있는 위험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최근의 상황을 굉장히 걱정스러운 눈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물론 저희가 국제적 정세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뭐 한국 정도가 되는 중견국이라면 뭔가 이 신냉전의 구도를 깰 수 있는 중견국으로서의 외교적인 노력을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전문가분들도 계세요. 그런 노력도 계속 지속해야 되겠죠. 근데 그 노력뿐만 아니라 이 남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고질적인 어떤 병폐, 고질적인 정치적 양극화, 혐오의 확산, 이런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지 않는다면 저는 뭐 평화는 요원할 뿐만 아니라 위기가 굉장히 큰 위기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좀 평화를 위한 노력에 나서야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